김성훈 박사님 그 발제에 대한 김종열 대표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상호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었고요.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라는 영화 때문에 회사를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컨버팅 개념보다는 그 대단히 큰 리그를 가지고 실사 촬영을 하는 게 3D 입체 영상, 그러니까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영화 제작하듯이 그렇게 일일이 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러한 방송 서비스까지도 개발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AI를 이용을 해서 입체 컨텐츠의 제작도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세션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이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래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발전이 가능하면은 지금 이러한 개발된 방송 서비스와 그리고 AI를 이용한 좀 더 편리한 제작 방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저는 그걸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제 그쪽 분야에 관해서 홀로그램이 예를 들면 골치 아픈 이슈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보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무한경식 방식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이다 보니까 시점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시점이 하나고, 여기 카메라가 사람의 시선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그게 3D 입체가 확실하게 홀로그램 못지않게 잘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약점으로는 그 시선 추적 방식의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포트한다는 거. 그다음에 안경식은 여러분들이 막 경험해 보실 수 있고, 6층에 가시면 이제 내일부터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시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건 이미 다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대형 TV에 대한 그런 필름을 붙여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K 해상도에 필름을 붙여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패널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이제 시연은 올해 연말에 할 예정인데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의 시선 추적 방식의 이슈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키오스크를 이런 데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TV는 제약상에 따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편 영화제다 보니까 여기 영화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할 때 그 입체 그거를 이제 네거티브 영역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 조정을 하는 그 스테레오그래퍼라는 그 직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그 네거티브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돼,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뭘 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AI가 그러한 극적인 효과에 따르는 스테레오스코픽의 이제 그러한 이제 네거티브 영역이나 아니면은 포지티브 영역까지도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일정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AI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냥 해버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가진 거거든요. 일단은 AI는 우리 기성세대죠. AI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나 어댑티브 알고리즘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수식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에러를 최소한으로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학 모델이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장비를 갖다 주면 그 스펙이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학습에 대한 데이터셋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A사에 있는 AI는 똑같은 수학 알고리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나는 거고, 어떤 B사에 있는 차는 사고를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수학 모델은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학습을 하죠. 그래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얼마나 디테일하냐는 내용은 모두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어떤 데이터셋을 확보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AI는 학습을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 AI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었지만 그 2D를 3D로 AI가 이제 자동 그 트랜스포머로 변환하는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어쨌든 딥러닝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떤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 AI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그러면 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셔서 하신 건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처럼 챗GPT나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건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전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기본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쭉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그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커먼한 데이터를 쭉 가져와가지고 선택적으로 어떤 것든지 선택적이긴 하겠지만 가져와서 학습시키는 데 데이터셋을 활용하느냐, 그럼 이거 누구 거냐 도대체,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AI로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오픈 AI처럼 크리에이션할 수가 있어요. 창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데이터셋에 또 피드백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둘 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커먼한 것도 쓰고 만들어서도 쓰고.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디서 차이가 나올 수 있냐면 자기 목적에 맞게 어떻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갖고 오느냐, 옵티마이즈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만들어 쓰는 건 그걸 통해서 아까 커먼하게 쓰이는 그런 데이터셋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내가 창조해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좀 더 완벽한 모델에 가까워지느냐, 데이터셋 표현을. 거기에 아마 노하우가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아마 학사의 기술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수학의 모델은 같다. 근데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게 노하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서도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과정 속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동안 수년 동안 R&D 하시고 또 이렇게 그 국제 표준화라고 하는 성과까지도 이뤄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주제 발표 내용 중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유통을 하고 그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S3D라고 하는 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제작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리적 카메라 2대를 이용해서 액티비티한 씬을 찍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 자체도 뭐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일명 지금은 오래된 단어들, 잊혀진 단어들이지만 DVD 혹은 블루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됐었고요. 실제 소비자들이 그거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까다로운 어떤 형태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이제 결국은 생성,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비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대형 화면과 그다음에 모바일 화면 두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화면과 모바일 환경은 약간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지 않은데, 물론 카메라는 이제 임시적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여러 대를 앞뒤로 막 장착을 하고 있죠. 얘는 생성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찍기도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까 2D로 찍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자기가 3D 컨버전을 하든 아니면 웹에 어떤 올려놓으면 거기서 컨버전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죠, 현재로서.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뎁스맵을 TV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가 2D 영상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3D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CPU가 얼마나 더 파워풀한 내용이 장착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실시간 처리는 좀 불가한 상태일 것 같고요. 프레임 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제약사항이 많아서 뭐 HD 퀄리티에 뭐 13프레임, 14프레임 정도가 실시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단히 컨텐츠에 따라서 디펜던스가 있는 요소이고, 서버급이나 돼야 가까스로 이것저것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인데, 그것들이 그 온칩화돼서 칩으로 만들어져서 TV에 빌트인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그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전송 아까 저 오늘 브리핑한 그런 기술로 이미 만들어서 보내주면 받아서 소비하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스마트폰 경우는 제한적으로 얘는 이제 고화질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디바이스들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드는 생각인데 마무리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결국 2D에서 3D 콘텐츠를 AI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많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진전이 돼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2D, 3D를 AI로 전환해서 점검을 하고 그 방송을 하거나 콘텐츠를 보게 하는 중간 과정을 없애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AI 회사는 거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대자본이 움직이는 거기에서 그 서버의 데이터를 저희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거나 만드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오픈 AI처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기업에서 2D에서 3D로 자체 전환하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 그냥 거기에 연결만 하면 방송은 거기를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3D로 나가고 자동 3D로 저희가 보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이 AI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좀 변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오겠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적응을 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마무리 발언은 오늘 브리핑한 미래, 가까운 미래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영상 미디어는 수동적으로 받아서 보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이제 다 공감대를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이 뭐냐 했을 때 아까 잠깐 브리핑을 했는데 4DX 애터 체험형으로 바뀔 것이다. 체험형이 단순히 보고 있는 그런 영상, 오디오, 비디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또 다른 서비스가 동기화돼서 전송이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생각나는 건 촉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촉감 서비스가 의외로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만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서 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김성훈 박사님, 그다음에 토론 참여해주신 김정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권호진 대표님 인사 말씀과
그다음에 발제에 대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진보한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사례 발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 3년 가까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험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와 같이 이렇게 과제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DM 스튜디오는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영상, 영화 제작보다가는 좀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특히 저희들의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CGI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오던 멤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한 것 같고요. 이번 세션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인공지능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 김창우 감독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회사 대표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감독의 입장에서 이번에 회사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시게 됐는데 실제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가 해왔던 컨텐츠 제작 방식과 이번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인공지능을 최대한 많이 써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받았던 영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저 혼자서 한번 전체를 제작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나름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보셨던 AI 툴을 만지는 선을 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른분들이 스마트폰을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나도 이런 거 아닐까? AI 적응을 힘들어하는 건가? 뒤처지는 세대가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젊은 사람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대 초반의 팀원들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더 잘하더라고요. 컴퓨터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뒤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거꾸로 이 AI라는 게 적응만 하면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가 적응만 하면 금방 쓰듯이 적응만 하면 금방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변화하는 지금 시대에 인식을 해놓으면 현재 있는 모든 감독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고민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AI라고 하는 게 감정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이. AI라고 하는 게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감정을 가지면 일단 무섭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 지금부터 1년이 조금 더 넘었었는데요. 오픈 AI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대중화가 되어졌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희들은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떤 기술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됐고,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뭐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아트 디렉터도 있고 개발자 분들도 계시고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 거의 뭐 한 20년 넘게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거 외에 이제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보면 이제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월 달쯤에 콤페티션을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콤페티션을 했었고 조건이 있었어요. 구성원들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그 어떤 상금과 연차 휴가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사실은 그런 방법이 이제 회사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지나면서 느꼈던 게 아까 전에 김창호 감독이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젊은 세대들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또 특이하게도 20년 넘은 뭐 이렇게 그 수석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터, 모델러, 3D 애니메이션 파트도 있고 뭐 영상 파트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만든 결과물 보다가 전혀 전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결과물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대등소이하고 안에 결국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어떤 구조 그리고 또 그거를 얼마나 재밌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성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저희들이 느꼈었고요. 지금 또 사실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구성원들이 되게 싫었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하기를 거의 대부분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갑자기 내가 써보지도 않은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툴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아주 자주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구성원이 한 분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1년 전에 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바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셨는지 올해 들어서 보니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직도 많은 창작자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리감이라든가 혹은 사용 방법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김창호 감독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 한 4, 5주 정도 기간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김창호 감독의 생각,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글, 뭐 음원 모든 게 다 이제 작업을 해본 상태인데 제작 경험 전후로 바뀐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검색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지 않게 됐고요.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라고 AI를 찾게 됐고요. 뭔가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든 거에 대한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AI를 찾게 되고요. 이 AI가 당연히 100% 엄청난 완벽한 아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 가장 가까운 내 서포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웹툰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웹툰 작가들이 AI를 쓴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의 이제 조그마한 바람으로는 이게 당연해지는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렵지 않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 하는 사람이든 뭐 얼마 안 된 사람이든 초보자든 전공과 관계없이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AI들은 생산해내고 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선택과 초이스라는 결국은 초이스의 세상으로 갈 거다. AI를 통해서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은 기존에는 분명한 창작자와 그러니까 수용자가 구분에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고, 그런데 AI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질 거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턱이 낮춰질 거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일반 영화 감독들처럼 이렇게 비슷한 영상들, 비슷한 퀄리티 영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즐길 수 있고 하는 게 분명히 될 거다. 여기까지는 뭐 AI가 나오면서 저희가 다 예측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분명히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그건 오는 당연히 다가올 정해진 미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가 사실은 이 선택과 초이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 창작자의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의 이미지들을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패턴을 학습해서 내놨던 그냥 낯설게 하기 방식의 다양한 패턴,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패턴의 조합으로 우리가 신선하게 느끼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인간들이 창작의 도구로서 AI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나,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나. 지금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했을 때와 나오는 걸 선택했을 때 선택이 훨씬 편하고 작업하기 편하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명령했을 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이미지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AI는 왜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저는 글이 영상보다 낫다는 거의 증빙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보면 사람마다 상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AI가 다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글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만들면 AI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겠지만, 그 좋은 결과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이 적어낸 딱 그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서 탈피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글을 적는 사람의 모든 상상을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글을 저렇게 테니까 AI가 500장의 같은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려줘. 오, 이게 내가 상상하는 거랑 가장 잘 떨어지네. 이걸로 할게. 점점 이렇게 저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AI가 내가 말하는 정확한 한 장만 뽑아낸다면 그건 오히려 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너무 감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툴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LLM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즉 텍스트를 기반하에서 학습이 된 데이터 A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잖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혹은 뭐 심지어는 돌멩이한테까지도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의 그 대상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근데
AI 나랑 소통하고 있는 인공지능 또한 그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AI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제작에 있어서 지금은 LLM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명령어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인데 그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저는 완전히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정 기술이 처음 발현됐을 때는 그 기술이 고도화되는 일정 기간이 지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과의 사용성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고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보셨던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던 노드 구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부분들 또한 완전히 이렇게 지금은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사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혹은 뭐 이 말로 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드로잉을 통해 가지고 혹은 내가 의도한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AI 모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실제 사람이 의도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발전 단계가 굉장히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직은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UI가 그냥 단순한 몇 가지밖에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실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셔터와 렌즈 조리개 조정 요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기능들을 엄청나게 탑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영상 영화 쪽의 컨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특화된 UI UX들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창작자이면서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한 그런 형태가 되어질 거고 이쪽 미디어 쪽도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두 번째 섹션 AI 영화 영상에 관한 미래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어쨌든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으신데 이걸 이제 어쨌든 그동안 그 다른 알고리즘 AI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 저는 어쨌든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 자체적인 개발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D, 3D로 옮기는 버전에 관한 거나 뭐 GPTS를 활용해서든 자체적인 그 도메스틱 모델을 개발을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D, 3D로 전환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노드나 파이프라인을 뭐 입력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어플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자기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3D로 돌려서 영상으로 돌려서 저장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업에 얼마든지 그 단시간 내에 저는 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어플들이 나오고 AI 알고리즘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면 좀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책임과 중요성에 관한 바네사 크로치 감독님의 발제였고요.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자이고 감독이시고요. 현재 부산 동서대 초빙 교수로 계시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코노 미친 일상, 음유시인 등 그다음에
3D 영화였던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다른 것 같은 영화를 직접 감독하신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세바스티안 시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So, hi. Just super briefly to discuss the first point. It was the first two topics. Was interesting to see the result of a new project by Etri. The 3D film that you mentioned was one of the previous Etri project. Yes, but it was interesting because it was a documentary. So okay, in stereoscopic 3D, sure. So I'll be honest, I think it's the best of both worlds. And to go to your presentation on real cinema. Oh, sorry. Obviously, none of the films that you mentioned, the projects that have changed the world, could really be made using any, decently using any current, at least AI tool. I'll be honest, what would be the point? Yeah, I mean, obviously, the film you made is not a documentary. And I'd be very curious to see it. It looks great. Like at the cinema center in a few days at the festival, I'll be super curious to see. But I'll be curious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what Mr. Kwon said about all those tools, making images like this. That's going to be the trend. That's going to be the thing. I'm like, do you believe it? Deep down, believe it or not really? I'll be very honest. I'm very scared of AI. Very scared. I think mainly is because there is one phrase that was said: when AI will have feelings, we're out. Like, we're out. So I don't know. I'm very intrigued by the conversation. Do I want to try making a film with AI? I'm not sure. But as we have talked before, when you work for many years, when you work on many years on a film project, right? Like, for example, a project that goes for the span of 10 years, how do you, if you want to, transform and make it 3D, there's, a lot of old footage that doesn't have the same quality. So I have a lot of technical questions about that. About using AI to create images, I don't know. I'm very intrigued, but the thought that a machine can make something that has no emotion, I think we lose the point. Especially, and I say this thinking about documentaries that deal with real people. And also I was thinking, oh my God, imagine if we use 3D right now with footage shot in like crazy situations, like for example with the Ivory, game. Imagine that. That becomes, I feel like for the audience, it could be very traumatic. So there can be like a little danger right there to like, okay, do we need 3D for entertainment? Yes. But do we really need it when it comes to a more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humans? I don't know. Yeah, I mean, first I would agree. Like, I'm not sure how any AI, even if it becomes sentient, is gonna know to care about anything, and especially in regards to documentary, because, excuse me, you need to, at some point, meet real people, be engaged in the real world, yeah? What I feel about some of that use of AI, and I guess for a project, it was great. I'm not actually criticizing your work, obviously. But in terms of society change, yeah? You're like, okay, so it feels to me like a lot of people trying really hard not to use a real camera, a real thing, yeah? Not trying real hard not to engage with the real world. Frankly speaking, in terms of mental health, there's a danger of dissociating from reality, like completely. You're like, oh, no, I can do whatever I want. What do you mean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o cares about what you want? People only care about what you care about. And that's why I ask, do you believe it? Because Hitchcock says, right, documentary films, that God is the director, okay? So the documentarian is what, a priest? There is a calling, no? There is an aspect of this that's supposed to be about your soul, a little bit. And people who do those documentaries, those ivory trade directors, their lives, why
Why would they do it? They can literally die from making a film. That sounds a bit crazy, but if they don't do it, nobody will. Nobody will know what happens. That ivory trade is not going to change. So elephants are going to be killed more, right? And it sounds crazy, frankly speaking. It's great technologically. In terms of business model, it makes sense. But I don't see how filmmakers, like real people doing real film, like Vanessa said, at the end of a project feeling maybe broken by a project, yeah? Well, it sounds dangerous, but that's the risk. And what AI seems to, for me, to create is a risk-free filmmaking trend, sort of. Oh, you know, you can take no risks. The AI generator creates the image. If the visual style is probably going to look as good as it looks in your animation film later. So there is no risk. The real risk for an animated person right now is to, well, spend years making an animation film and it just looks bad. Well, that's the risk. But if you don't take any bloody risk, again, then you're not, and what's the point, yeah? Like, we're supposed to be outside filming things, I think. And not with phones, phone, no, like camera. AI is a good tool, but it's a tool. I don't think you can write a script about this. It's so frustrating, but it's also, it's just recycling stories from the past. Your film, you use an AI script. Again, I know for an experiment, so I understand why you did it. But basically, it seems to be a Pinocchio archetype story, right? Or a Frankenstein archetype story. So why not just adapt Frankenstein or Pinocchio? But it looks good too. I want to see it. I'm not criticizing your work, really. I'm just saying there is no point in using, especially the script tool for a film. Or else it's not cinema, it's something new, okay, something different. I don't know if it's something new. Again, it's recycling the past. Where is the artist working by themselves that's going to create a new visual style like you created, like Cubism was created before? Like AI is not going to do it, at least not right now. Hopefully it never does it. AI, please create a new visual style. Thank you. And so, well, yeah, okay, so we can just stop doing anything. We can stop doing anything if we use those tools too much. Sorry, it's too much. 저희들이 늘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오면은 갖는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 이걸 우리가 적응해서 빨리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안 하고 그냥 살면 편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핫한 테크놀로지고, 이 기술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의 영역에서 해왔던 많은 창작 작업과 예술 작업에 과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좀 긍정적인 질문들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산업혁명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얘기고, 발터 베냐민이 예술가가 직무유기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예술가나 창작자 입장에서 그 시대에 나왔던 새로운 기술들과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창작의 영역으로 우리가 흡수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예술가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감독님 혹시 다큐멘터리 작업에 새로운 이런 AI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실제로 OTT 제작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역을, 이런 부분들이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AI can be definitely used for tools, probably in the pre-production, I would say, where we're talking about, okay, writing the script or, I think that's great. I'm just sad for real people that do that job, because I just keep going back, like before I was doing that, there was a person. So I think,
it can be good when there are budget restraints. And honestly, I don't have the money to hire someone to like be a script consultant or something. Maybe I can use an AI for that. Because I just have to either buy a software or do that. So that, of course, helps with the use of, you know, those tools. And I agree, we have to adapt. And I think, you know, for documentarians, I feel it's a big struggle because we simply do not have the financial ability to constantly update our technology. You know, I mean, this is, and maybe that's why sometimes like, oh, documentarians are so like old style. It's like, whatever. But I feel, you know, when it comes to filming, I love the idea of using for National Geographic documentaries, the idea of the 3D. I love that. I want to go to a movie theater and watch that. You know what I mean? I want to go, and you see this in a lot of museums right now. You know, I mean, big Disney is using all this technology already in all these rides, right? When you go and they keep on implementing. There is, I mean, I'm just thinking about, and this is not documentary related, but I want to bring this. I mean, James Cameron was very, very part of the Pandora part of Disney World part. And there is one particular ride, which I think is like the best ride ever. But it's like, it really gives you, it's Flight of Passage. And basically there is this technology that they've used, these screens where literally it's 3D plus super immersive experience. And you go, like you fly, and it's the best thing ever. Now, would I watch a movie at home with that couch that goes like that? I'm not sure. I'm not sure. I love 4DX experiences. I mean, I've watched, you know, I'm not sure for documentaries that might work,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okay, let me bring you on a war field, you know, or let me bring you with animals, maybe, but then it becomes a problem on how you make that film. Is your presence going to change the animal's behavior? You know what I mean? And we talk about this when we were talking about the bear cams, you know, like, do you just look at the bear die? In that case, yes, because your presence can, you know, make a difference in how you're going to film and perceive that. But now, how am I going to use the AI to like that? I mean, again, National Geographic, great. Maybe for, I don't know, let's go see a big temple. Let's go see the Pisa Leaning Tower, you know, let's go see the Vatican, great. And I'm mentioning this because I'm Italian, so I'm thinking about the big monuments. But with real people, I'm not so sure. What do you think, Sebastian? All right, so to a degree, personally, I also, personally, I always felt like there was an aspect of exploration. And I mean, even if you film something in your city, yeah, you don't need to be go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nd I always felt like cinema is not an intellectual thing. Yes, it's a need. You need to tell that specific story, whether it's a fiction or a docu, right? Or you feel like you need to address that theme, because if you don't, then maybe no one will, and maybe the world is not going to change. And we would quite like the world to change a bit, oftentimes, yeah? I mean, not just address big issue, but even small issues, right? Local issues. And most often they're not going to change unless someone doesn't spend a bit of time researching, filming, interviewing, editing, you know, caring. And frankly, the rest is tools. It's just tools, yeah? So to say that it's the big trend, it's like, I don't know, Tony Stark probably knows, you know, like this kind of futurist vision thing. I'm like, I don't think so, I don't know. The reality is simpler. It's people who choose to care for something, or to feel like they need, and a need is not intellectual, it's a whole body thing. And if you fail, sometimes it feels bad, it's real, yeah? If you succeed, maybe it feels wonderful. You can succeed and still be broken by the experience, but if you don't do it, then you do nothing, and you don't engage with the world, you don't engage with real audiences, you don't actually, then you do something else.
You just do another job. It's fine. There are many other good jobs, but that one needs people who care. An AI is not gonna care. That's not true. I hope. Can I say something on that? I feel like, for example, AI can be used for a lot of marketing tools that are related to also the content of production content. I'm thinking, because it's such a big industry in the States, real estate videos. I'm not kidding. These people make a lot of money making videos of homes to be sold, especially all these luxury homes. And I'm thinking, great, use AI to edit those tools, great, but don't call yourself a filmmaker, because you're not when you're So I feel also with the proliferation of a lot of this YouTube content creators, it's like it feels there is a standard that is being set on what is good visually and what people are, kind of used to watch. So something a little bit more intimate, like a handheld, camera. I'm being close to a subject that is deeply emotional. It's almost boring to somebody that is used to watch constant YouTube, super like drones and all of that can probably be edited with AI. So there is a differentiation that needs to be done. And I love this technology. Look,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at, because I'm in awe. Like, a computer that can't do everything, great. A lot of time saved. But again, I don't know. I'm open to test it, but I would feel very scared of feedback from human beings, because I care about what human beings think. And so when I'm like, wow, you made the film all by yourself and you had only 4 people on the crew, great. But the composer, like, I loved working with composers in the process of my project, and having that taken off, great, the music is gonna be great, but I don't know. I'm struggling. I'm sorry. 예, 저희가 제가 AI 영상 영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가다 보면 늘 이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끊임없이 토론장에서 하는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인간다움은 무엇이고 우리는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최종적으로 늘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또 역시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술은 AI 같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연구 때문에 AI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창작자의 선택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건 인간다움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모든 걸 창작해낼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이걸 활용할 것인가가 아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 같은데 그런 연구들이 아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극영화의 감독은 신이고 다큐멘터리는 신이 감독이다라는 말이 전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던 결국 지금 AI 영화라고 했던 제 영화도 감독은 사람인 접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핵심이지, 거기 안에서 어떤 툴을 어떤 카메라로 어떤 것을 만들었는가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현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더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떤 감독이 어떤 걸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서 AI라는 하나의 툴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약간의 그 AI 관련된 엔지니어링 스텝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이모션 코드고요. 여기 계신 그 발제자분과 그 촬영 감독님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지금 똑같은 라인 스토리라인 똑같아요. 그 AI가 그러니까 인간과 AI 갈등이 거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오히려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스토리라인 바로 그런 거를 그런 것이 인간적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꼭 그 작품을 좀 봐주십사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것과 이제 현실과 가상 사이의 그 교차점. 다시 말해서 AI와 그런 내용들은 그 AI 그 영화 내에 있지만 거기서 두려움이 다 표현이 돼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기서 있는 내용이 인간과 AI 갈등이 막 표현이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영상을 취급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5명의 엔지니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5주 만에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민은 그 영상에서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편하게 영화를 만드는 툴로서의 역할.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를 영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몇 가지 그 해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감독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I absolutely agree. I absolutely agree. I mean, again, there are tools that can be used. And I mean, the thought of making a film in 5 weeks, it sounds very amazing to me because it never takes that short time. But also, you were mentioning like, that there's the type of film for AI and there's the type of film that can use some tools, but not all of AI. And also you mentioned engineers made this film. So I know you said, I call myself a director. Yes, you are a director. But there's 2 points. One is like, okay, if an engineer can make a film, why am I even going to film school first? Like, why am I even studying film? Like, somebody else can do the job, right? Like, so one thing. And then the other is like, yes, the director is God, but like when there are unknown in life and maybe there's like real life events that can take over the production of a film, you have to be open, and over there you have no control. So even there i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it's like I adapt to whatever human life can bring, but how, and this is another question for maybe another theme for the next year, how is AI going to react to those unknown of life? Because again, AI doesn't have feeling, right? So I don't know. We can keep going forever, guys. Obviously, I completely agree on the finishing a film in 5 weeks on a film that looks that good and sounds that good feels like, wow. Yeah. But also, yes, like why am I bothering with a docu over 10 years? I don't know. But sure. No, obviously even when I get excited about this, it's more in the idea of like having the capacity to just create any image or sound, like music, right? Or like, yeah, but those are literally why people want to make films or animation or docus, to be producing those images. But if a software does it, I don't know. However, there are many AI tools now in editing softwares to just treat, let's say, to generate text from the dialogue of the interview that facilitates the work of the editor. There are
some of those tools that are purely practical are super useful. Like there's no going back from those. But it's the image generating tool, frankly, that everyone fantasizes about, but also everyone is scared about. And honestly, yeah, I'll do something else if that's really the trend. I can also go back to Europe and teach ski. You know, I like skiing and I'm good at it, so that's real. You know, that's a real snow. It's not gonna be AI snow, you know. But maybe please no, leave my snow alone. But just otherwise, yeah, like of course a lot of it has so much potential, but it needs to help out. It doesn't need to. It shouldn't replace. Otherwise, yeah, sure, like. Just let everyone watch, you know, images that are just recycled from previous graphic artist designs. It's just, I don't know, that is the one tool that just, you know, there's many other tools of AI is what I'm really trying to say here.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소회는 뭐 헐리우드에서 스태프들이 파업을 했었죠. AI가 등장하자마자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스태프들이 파업을 했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오픈 AI의 샘 히밍턴이 해고가 됐습니다. 오픈 AI 대표가 갑자기 11월 달에 해고된 이유가 지금까지 다른 모델로 학습을 시켰는데 AI가 수학적 추론을 성공했던 겁니다. AI는 지금까지 추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계산만 했지. 근데 수학적 추론에 성공한 AI를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계속 개발할 수가 없어서 대표가 해고가 됐죠. 실제로 현재 AI 기술은 인간의 무의식을 모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모르는 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원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AI는 그걸 계산을 해서 추론을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계산에 의해서 설명하는 AI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게 과학적 현실이고 그 현실에 있을 때 창작의 영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무의식의 예술성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앞으로 담아낼 수 있고 AI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일부 순서를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